다양한 감각을 지닌 인간은 오감을 지닌 인간보다 경험의 한계가 더 적다. 다양한 감각의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며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많다. 나는 오감의 인간이 하는 경험들과 다양한 감각의 인간이 하는 경험들의 차이를 가능한 분명히 대조했다. 하지만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오감의 단계가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다양한 감각의 단계와 비교해서 부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제 오감은 시대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전기가 발명됨으로써 촛불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의 힘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리 중에 누구를 인간의 경험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단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재주 밖에는 없다. 인생의 전문가란 없다. 인간의 경험은 행동과 생각과 형식에 있어서의 경험이다. 또는 행동과 생각과 형식에 있어서의 실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행동과 생각과 형식에 대해 해설을 다는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그런 해설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자비롭게 행동할 수 있고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예술가들처럼 삶이란 문제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해석은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우리는 심오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 길, 우리의 목적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더 쉽게 이런 변화의 시대를 헤쳐나가게 될 것이다.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풍요로움이며 내게 주는 큰 기쁨이기도 하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지혜와 사랑과 기쁨 속에서 그 일을 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사랑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1999년 게리 주커. 제1부 영혼이란 무엇인가? 내게도 과연 영혼이 있을까? 그 영혼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 내 영혼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랑. 진화, 에볼루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나 존재보다는 사랑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가치보다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진화해야 한다. 진화의 정의. 세상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속이 좁고 비열하며 이기적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넓은 아량을 가졌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날아오는 총알을 자신의 몸으로 박았다고 해보자. 또는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 질주하는 채 몸을 던져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고 해보자. 누구나 그 사람이 우리보다는 한 차원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있었다. 누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며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하게 자신을 외면할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는 운명을 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다. 그러한 예수의 사랑과 의지는 인류 전체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을 우러러본다. 그리고 성경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인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존재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가치보다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가치나 존재보다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 한 차원 더 진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화에 대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온 진화론대로라면 한 차원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진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란 곧 생물의 신체적인 발전이며 복잡한 생명체계를 가진 동물일수록 더 진화된 존재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의 시초인 단세포 동물이 발전해서 해면 동물이 되었고 해면 동물이 발전해서 물고기가 되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해면 동물보다 더 진화된 존재이고 말은 뱀보다 원숭이는 말보다 더 복잡한 생명체를 갖고 있으므로 한층 더 진화한 존재라고 배웠다.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다 보면 신체적으로 가장 발전하고 생명체가 더 복잡한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한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진화에 대한 정의가 결국 적자생존의 법칙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왜냐하면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다른 생물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강인한 생명체, 자신의 환경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생명들의 환경까지 통제할 수 있는 생명체가 가장 진화한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정의가 너무도 단순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의 개념은 이제는 버려야 할 낡은 개념이다. 새로운 개념의 이해만이 인간이 어떻게 진화해 왔으며 그 진화의 과정을 겪은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깊숙이 감추어진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우면서도 넓은 시각, 이것으로 진화를 이해해야만 인간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알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 진화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은 시청, 후, 미, 촉각이라는 5가지 감각으로 현실을 탐구함으로써 진화해 왔다. 우리는 그처럼 오감을 통한 진화를 거듭하면서 우주의 기본적인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행동은 결과를 이끄는 원인이 되며 또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법칙을 오감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다. 분노가 때로는 목숨을 끊게 하고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절함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또 화를 내거나 미소 지을 때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식을 통해 생활의 도구는 무엇이며 그 쓰임새는 물론 쓰인 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예컨대 막대기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무서운 뱀을 구덩이로 떨어뜨릴 때도 사용되고, 삽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편리한 생활 도구이며, 칼은 사람을 찌를 수도 있지만 옷감을 자르는 데도 사용하며, 손은 폭탄을 만들기도 하지만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는 데도 쓰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무척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어떤 행동은 생명에 대한 경건한 마음, 리버런스를 지니고 있을 때에만 그 의미와 목적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경건함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잔악함과 폭력, 고독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수준 높은 교육의 장이며 지구 자체가 하나의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교육의 장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통해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퇴보시키는지 이해하게 된다. 또한 무엇이 영혼의 자양분이 되고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를 좋은 방향으로 진행시켜주고 그렇지 않은지를 배우게 된다. 외적인 힘과 진정한 힘.
오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눈을 통해 세상을 보면 생물학적 변화가 진화의 근본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위에서 얘기한 정신적인 진화는 인간의 오감으로는 도저히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감에 의해서 세상을 보면 적자생존은 진화와 같은 뜻이고, 따라서 신체적으로 우월하게 보이는 존재, 적자생존의 한 단계 위에 위치한 존재가 조금 더 진화한 존재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외부 환경과 그 환경 안에 있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보다 외적으로 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졌다. 경쟁심은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강대국들 사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형제, 인종, 계층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쟁심은 국가 간에 그리고 친구 사이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방해한다. 걸프전에 전함을 보내게 했던 바로 그 경쟁이란 에너지가 베트남에 군인들을 파견했고 팔레스타인에 십자군 전사를 보냈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족을 갈라놓았던 에너지가 흑인 남편과 백인 아내의 가족을 갈라놓았다. 리하 할비 오스왈드가 존 F 케네디를 암살했던 것과 카인이 아벨을 살해했던 것은 결국 같은 에너지에 의한 것이었다. 형제들과 자매들이 싸우는 것이나 기업들이 서로 경쟁해야 하는 이유도 더 많은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환경과 그 환경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제하는 힘은 피부로 느끼고 냄새도 맡고 보며 듣거나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힘이다. 이러한 형태의 힘은 외적인 힘이다. 외적인 힘은 주식 투자나 선거에서처럼 획득하거나 상실될 수 있다. 그것은 사거나 훔칠 수 있으며 남에게 주거나 상속될 수도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혹은 다른 곳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것은 결국 한 사람이 외적인 힘을 얻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힘을 외적인 형태로 생각하게 되면 폭력과 파괴라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제도, 정치, 경제, 사회가 이렇게 외적인 형태의 힘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다. 문화가 남성 중심적이든 아니면 여성 중심적인 성격을 띠면 가정도 가부장제이거나 어머니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위를 잃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항상 눌려 지낸다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것을 배울 것이고 결국 그들의 삶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될 것이다. 군대나 경찰도 힘을 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됐다. 경찰 배지, 계급장, 무전기, 총기 그리고 복장은 그들의 방어수단이자 두려움의 상징이다. 그들은 방어수단이 없이 세상과 맞닥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러한 상징과 마주치는 사람들 역시 두려움을 느낀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러한 상징이 나타내는 힘을 두려워하거나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두려워하는 것이다. 경찰이나 군대는 가정이나 문화처럼 힘을 외적인 것으로 인식해서 생긴 첫 번째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힘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경제도 외적인 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다. 국내의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세계적인 국제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몇몇 사람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소수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노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정부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 절차를 만들어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복지 제도를 만들어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힘을 어떤 식으로 인식해 왔는지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 즉 대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가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돈은 외적인 힘의 상징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 환경 속에 있는 것들을 통제하거나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가진 셈이 된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돈은 획득하거나 상실되거나 또는 도둑맞거나 상속될 수 있다. 사람들은 돈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도 불사한다. 교육, 사회적 지위, 명성, 그 외 소유물들을 얻음으로써 안정감이 증가된다면 그것은 외적인 힘이 증가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우리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들, 이를테면 집, 자동차, 매력적인 몸매, 뛰어난 머리, 확고한 신념 등은 외적인 힘의 상징이다. 우리는 자기들의 약점이 커질까봐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힘을 외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사람의 힘과 능력을 마치 천사 계급을 나누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위치로 판단을 하게 된다. 계층 구조의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약점이 없으며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치가 없으며 약점이 많은 가장 약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장군은 사병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기업체의 이사는 운전사보다, 의사는 접선보다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보다, 신은 신도들보다 더 가치 있다. 우리는 부모나 상사 그리고 신을 거스르기를 두려워한다. 이처럼 개인적인 가치가 더 크다거나 더 작다고 판단하는 것은 힘을 외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모든 폭력의 중심에는 외적인 힘을 갖기 위한 경쟁이 존재한다.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같은 이념적 마찰, 아일랜드 구교 대 신교 같은 종교적 마찰, 유대인 대 아랍인의 민족적 마찰,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나 군사적인 충돌 뒤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외적인 힘이다. 힘을 외적인 것이라고 인식하면 우리의 영혼은 분열되고 만다. 이것은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 전 세계의 영혼을 모두 분열시킨다. 세계대전은 심각한 영혼의 분열이다. 분열된 영혼의 고뇌는 곧 분열된 국가의 고통과 같다.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울 때는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두려워할 때와 같은 에너지가 작동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 서로를 지배하는 능력이 점점 발전하는 과정을 진화라고 이해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그저 오감만으로 현실을 인식했을 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들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수천 년 동안 서로에게 잔악한 행위를 일삼아왔다. 그런 과정을 거친 지금 분명해진 것이 있다. 힘은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은 아무리 외적인 힘을 축적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TV나 신문 보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인류로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고통을 통해 힘을 외적인 것이라고 인식하면 오직 고통과 폭력과 파괴만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지나해왔던 이러한 과정은 이제 낡은 시대의 산물로 변하려 하고 있다. 좀 더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힘과 만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형태의 생명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사랑하는 힘,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것에 대해 심판하지 않는 힘,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미물일지라도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힘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우리의 가장 숭고한 부분과 일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열정과 목적과 의미로 충만하게 된다. 인생은 풍요로워지고 걱정이나 두려움도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힘이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며 상속되거나 축적될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힘을 지닌 사람은 누군가를 혹은 어떤 것을 희생물로 삼지 않는다. 그는 진정으로 강하기 때문에 힘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는 것은 그의 의식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진화의 방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채 오감에 의한 진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낡은 방식이다. 진정한 힘을 부여받는 것이 진화의 목표이자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진화를 배우기 위해 오감만으로 현실을 탐구하던 방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 한정된 오감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진화를 이해하던 방법은 미래의 우리 모습에는 더 이상 맞지 않을 것이다.